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익표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다양한 환가 재산 중 이 편파 변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변제라는 건 뭡니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는 거죠. 빚을 갚았는데 왜 빚을 갚은 행위는 일응정당하죠. 그러나 민사에서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행위가 될 수도 있고, 파산에서는 사행위가 아니더라도 편파행위, 즉 채권자 간의 공평함에 반하면 관제인이 그 행위를, 변제한 행위를 부인해서 원상회복한 다음에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행위보다 더 큰 범위가 편파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파행위에는 아까도 보셨듯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 변제, 그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 주로 이제 부동산으로 주는 거죠. 물건으로 채무를 퉁치는 거죠. 대물변제라고 하죠. 그 다음에 재산을 매각한 다음에, 매각해서 현금으로 바꾼 다음에 변제하는 경우. 뭐 1번이나 마찬가지지만 관제인 입장에서는 어떤 채무자들의 행태를 좀 유심히 관찰하기 위해서 좀 나눠봤습니다. 변제는 뭐 갖고 있는 돈, 금융거래라든가 갖고 있는 재산으로 현금으로 주는 경우를 변제라고 해봤고, 그 다음에 갖고 있는 부동산으로 변제한 경우는 대물변제. 그 다음에 이거는 재산을 팔은 다음에 그 돈으로 이제 주로 친인척, 지인들에게 변제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우선권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을 양도하거나 폐지 후 변제하는 경우. 이거는 이제 기존 자산보다 자영업자에 한하는 경우죠.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양도를 하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일단 오늘은 변제 행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변제 행위는 주로 뭐 이제 지금 제가 정리해 놓은 건 총 11가지 케이스인데요. 이 정도면 아마 거의 다 포괄될 겁니다. 계불입금 과다로 금융권 채무가 발생했는데 가족 채무, 금융권 채무는 파산 면책을 하고 가족 채무만, 가족 채권자에게만 변제한 경우 600을 이제 환가를 했습니다. 주로 이제 가족 채권을 편파 변제한 흔적이 있어서 오빠와 하야했습니다. 주로 가족이 많이 등장하죠. 이게 아마 인지상정일 겁니다. 남보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가까운 사람, 인간적인 어떤 정이 있고 또 현실적으로 어렵죠. 어려우니까 이 사람 돈은 꼭 챙겨줘야 되고, 많이 갚지 않았을 때는 내가 인간적으로, 법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원망을 들을 테니까 뭐 자연의 어떤 흐름에는 맞습니다만 법은 냉정하죠. 그래서 뭐 특수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또 이 부인행위를 할 수 있는 규정조차도 있습니다. 보증금을 수령하고 임차 보증금을 수령한 다음에 개인 사채라는 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좀 가까운 사람한테 얻어쓴 빚도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악덕 사채, 아주 고율의 피도 눈물도 없는 극성맞은 악랄한 사채의 이미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무서워서 법보다는 주먹이라 그래서 편파 변제할 수도 있고, 가까운 사람한테는 인간적인 정 때문에 편파 변제를 하는 경우가 많죠. 여기도 많죠. 동생에 대한 편파 변제, 시누이에 대한 편파 변제, 보험 해약 환급금을 해약해서 특정 아는 채권자에게만 편파 변제, 배우자의 채무를 편파 변제한 경우, 그다음에 퇴직금 수령 후 편파 변제, 딸에 대한 편파 변제, 친구들 채무의 편파 변제, 개인에게 파산 식천 변제. 자,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는
관제인이 채무자를 면담한 다음에 면담하는 행위 자체로 발견할 수가 없죠. 금융거래 내역을 아주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형광펜을 칠하면서 일정한 금액을 설정한 다음에 범위를 100만원 이상을 포스트잇을 붙이면서 형광펜을 칠하면서 체크를 하고 나간 돈, 출금된 거 위주로 세밀하게 물어봐야 되죠. 물어보는 과정 속에서 채무자들도 그걸 다 기억할 수가 없죠. 물론 이제 가장 최근 것부터 역순으로 합니다. 몇 년 전 것부터 이렇게 오면은 그거는 벌써 대화가 안 되죠. 채무자가 뭐 어떻게 다 기억하겠습니다. 한 달 전 일도 기억 못하고 며칠 전 일도 벌써 다 제대로 기억을 못하죠. 메모라든가 이런 기재를 안 해놓으면. 그렇지만 세밀하게 파고 들어가면 결국은 뭐 대부분 큰 금액은 이제 기억이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은 모든 편파 변제 행위를 부인하냐?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변제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행위, 그 행위가 합당하다.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합당하다고 하면 상당성이라 그래서 부인권 청구를 조각 사유가 됩니다. 부인권 청구를 하지 못하는 사유가 해당돼서 뭐 예를 들어서 변제한 상대방이 병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입원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그 돈만이라도 줬다. 근데 그걸 나중에 반환하기가 좀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그 당시에 아들이 대학 등록금이 꼭 필요하다. 아니면 그 당시에 그 집도 남편이 실직하고 생활비가 없어갖고 변제를 했지만 이미 다 써버렸다.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변제가 상당하다고 봐서 부인권 청구를 조각할 수 있기 때문에 관제인은 부인권 청구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들은 관제인이 그 채무자의 행위를 편파 행위라고 지적했을 때 그 상대방한테 꼭 변제를 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특수한 사정을 소명을 하면 관제인은 부인 청구를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소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충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현실적인 이유로 부인 청구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부인의 상대방이 편파 행위를 한 상대방이 무자력입니다. 돈이 없어요. 이미. 망했어. 그러면은 의미가 없죠. 그럼 동생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한 다음에 동생뿐만 아니라 뭐 지인, 친구한테 돈을 꿔줬는데 그 친구가 망했어요. 무자력이라는 것을 입증을 해서 부인권 청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인이 상대방들은 자기가 별다른 재산이 없었음을 소명을 하면 관제인이 소송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뭐 채무자가 잠적한 경우 이런 경우 그래서 이 포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인 행위가 편파 행위라 그래서 뭐 100% 관제인이 어떤 부인 대상으로서 승소를 하는 것은 아님을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구체적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례는 채무자가 계금 불입을 너무 하다가 채무가 가다해서 이제 파산에 이르는 경우인데 관제인이 봤을 때 가족 간의 편파 변제가 너무 심했습니다. 너무 심해서 결국 채무자를 설득해서 배우자를 설득해서 일정액을 환수하는 것이 환수해서 나머지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것이 형평이 맞을 듯해서 이제 화해에 이르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대돈으로 송 누구 및 최 누구에게 이제 변제를 했는데, 네, 형부를 포함해서 이거는 이제 형부가 중간에 이제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배우자의 어떤 지인들에 대한 채무 변제를 너무 좀, 이 사람 채무가 400만 원배, 4천만 원배는 안 되는데 2,080만 원은 상당히 절반에 해당되는 거죠. 그거를 배우자의 지인들에 대한 채권자한테만 변제를 했다는 건 너무 균형을 잃은 편파적이다라고 해서 이제, 그리고 이제 배우자의 채무 600만 원만 딸랑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3명에 대한 부인 청구를 검토하던 중에 배우자를 설득해서 화해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반대로 금융권 편파 변제의 흔적. 그래서 오빠와 화해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채무는 비교적 많아요. 2억 8,455만 원인데, 여기 보면 이제 큰오빠한테 1,500만 원을 송금한 겁니다. 1,500만 원. 그래서 큰오빠도 채무자한테 빌려준 이유는 부품 및 자재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남편 사망 전 부품 대금 결제를 못 친 박명희 계좌로 송금받은 것이, 그래서 1,500만 원을 장남에게 무통장 방식으로 지급했다고 이제 진술을 해서, 채무자가 이미 이때 채무 초과 상태에 빠져서 모친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모친은 같은 날 다시 오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제 편파 변제로 봐여서 이제 화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때 만약에 오빠가 경제적으로 거의 무자력이다, 때문에 이제 포기했겠지만, 나름 오빠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공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오빠를 잘 설득을 해서 화해 계약에 이르렀습니다. 그다음에 뭐 기타 쟁점에 대해서는 뭐 이 사안은 지금 저희는 편파 행위만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중점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보증금 수령 후 사채를 편파 변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보증금 1억 중 사채 7,500만 원을 편파 변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조사 계획을 밝혔죠. 사채 이자를 준 통장을 살펴보고 카드값 돌려막기에 대한 최근 자료를 보겠다. 그 다음에 자녀 명의의 주소 이전 경위를 조사해서 혹시 보증금이 은닉돼 있지 않을까. 왜냐면 1억 원이었거든요. 1억 원. 1억 중에 채무자는 7,500 사채를 다 갚는 데 썼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말이 맞다면 현재 남아있는 보증금은 2,500배는 안 되겠죠. 그럼 그거는 이제 면제세산 범위 내니까 가족들, 자녀들 명의로 뭐 변경을 하거나 그 명의로 해도 그거는 그 가구를 기준으로 3,700이기 때문에 환가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채권자 이모 씨, 김모 씨에게 이제 2,500, 2,000. 두 분이 이제 좀 심하죠. 편편제가 과도하다. 그 다음에 집주인 서모 씨에게서 받은 9천만 원 수표를 추적을 하면 수표 뒤에 누가 이서를 했는지에 따라서 그 수표의 어떤 대가로서 누구한테 주고받았는지를 충분히 입증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배우자가 사업을 했다니까 부인 사업 자료를 갖고 와라. 그 다음에 부인 회생 신청 자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이 채무자는 결국은 좀 시간을 좀 끄시다가 결국은 편파 변제를 한 것을 시인을 했고,
나머지 남은 사채 변제하고 남은 건 2,500만 원은 딸 명의로 했는데 면제재산의 범위를 휴지를 고려할 때 부인 대상으로 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죠. 이런 건 과감하게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가주택도 이게 농가주택 최근에 그 파주에 있는 거 파주 향교 옆에 있는 거 환가를 했는데 그거는 돌아가셨으니까 작년에 돌아가시자마자 3남매가 남았는데 오빠가 땅은 파주 향교 땅이죠. 근데 인근에 뭐 어떤 아주머니가 장사하시는 아주머니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직원들 기숙사 같은 거를 쓸 수 있죠. 그래서 그냥 1,500에 팔았답니다. 그래서 500 정도는 환가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살고 있죠 여기. 이건 780이니까 이건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일부만 화해 계약을 시도를 해서 뭐 이것도 사실은 많이 아마 환가는 못했을 거예요. 그냥 끝나는 의미에서 최종적으로 800만 원 했네 개요. 800만 원. 그래서 뭐 크게 뭐 부인 청구를 하더라도 이게 여러 사람한테 깔아놓으면 흐지부지 변제를 하면 참 이걸 원상회복하는 것도 상당히 힘듭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참 그 고의성이라는 거를 입증하기가 참 어려운데 면책 불허가로 삼기는 좀 그렇고요. 이거는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동생에 대한 편파 변제 이런 거는 뭐 별로 어렵지는 않죠. 부동산 매도 대금을 사용하는 과정 속에서 그 이제 진술이 나오는 거죠. 동생한테 송금한 거는 2013년 1월 14일 1,000만 원, 4월 2일 1,000만 원. 여기서 이제 진술이 채무자는 동생에게 2천만 원을 송금한 경위에 대하여 아파트를 살 때 남동생의 자금과 배우자의 자금을 처의 자금을 공동으로 투자해 6년간 모였으나 시세 하락으로 매도하면서 구입 시보다 하락된 가격으로 매도해 큰 손실을 봤습니다. 그때 동생과 의절하였다. 거의 의의가 상해서 절교했다는 진술인데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경우는 참 동생한테 안 갚을 수가 없죠. 동생이 마이너스 대출, 신용대출을 해서 은행원이었던가 봐요. 누나가 집 사는데 보태줬는데 몇 년 후에, 6년 후에 그 집을 팔았을 때 우선적으로 변제를 하는 게 뭐 이 사람들 입장에선 맞겠지만 전체 어떤 자산 처분과 관련된 편파행위적인 측면에서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부인 청구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것도 아마 적정한 금액에서 화해를 해서 아마 마무리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신우에 대한 편파 변제. 대부분 이제 편파 변제도 이 부동산을 처분한 내역, 처분한 다음에 이제 있는 돈으로 시누이 돈, 시누이도 아주 가깝죠. 시누이 옳게 사이면 참 어려울 때 돈을 주고 받죠. 이거 참 이런 거를 다 일일이 문제 삼으면은 참 어렵죠. 이게 거래의 안전도 방해되고 모든 걸 다 부인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인할 때의 그 전체적인 채무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되죠. 채무 8,500인데 신우이한테 간 돈이 얼마냐. 그래 봐야 여기는 2,020만 원입니다. 2,020만 원이면 좀 과하다고 봐야 되겠죠. 법적으로. 그래서 이런 경우도 아마 그 화해를 했을 겁니다.
편파인데 그 금액은 아마 뭐 거의 1000을 넘지 않은 선이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보험 해약 환급금을 해약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한 겁니다. 금액은 채무는 많아요. 14억인데 채권자도 9분이고 채무자는 상속 토지를 이제 경매를 당했는데 이거는 뭐 다 이제 종결이 됐어요. 근데 이제 보험 해약 환급금이 얼마였냐? 좀 많았어요. 2010년에서 11경 보험 계약 이 4개의 생명보험을 해지하여 약 5,700만 원으로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이 사람에게 3천만 원, 처남에게 1,600만 원. 그러니까 4,600, 1,100은 생활비를 쓰고 4,600은 두 사람에게 갚았죠. 그래서 이제 처남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처남이 차용기간이 아주 단기간이에요. 단기간에 생활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쓴 거기 때문에 그걸 줬다가 뺐으면 좀 문제가 되겠죠. 또 현재 처와 별거하는 등 관계가 악화된 사정을 참작했을 때 과연 이건 부인 청구도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1월 달이니까 1월 달에 처남한테 아유 좀 어려우니까 1,600만 원 빌려요. 그리고 이제 내가 4월 달에 보험 해약을 하니까 그 돈을 줄 테니까 좀 꿔달라. 그래서 1,600만 원을 빌리고 4월 달에 보험에서 1,600만 원을 갚고 5월이나 6월 달에 파산 들어왔을 때 그 아주 기간이 단기간이죠. 채무가 뭐 아주 예전에 오랫동안 쌓여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는 아주 초단기 단기간의 어떤 순간적인 차용금을 변제하는 행위는 상당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관점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근데 이 사람에 대한 변제 금액 3천만 원은 금액이 좀 과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용주예요. 고용주가 돈을 꿔줬는데 고용주도 얼마든지 근로자한테 돈을 꿔줄 수는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6천만 원 정도를 채권이 존재한다니까 고용주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결국 보험을 깨서 갚았는데 편파 변제이 너무 많죠. 다른 사업. 그래서 일부 토해내는 걸로 해서 1,200만 원을 환가를 해서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사건을. 이것도 이제 뭐 배우자의 채무를 편파 변제한 행위네요. 배우자에 대한. 배우자는 참 특수관계인이죠. 배우자의 채무만 변제한 행위는 편파 행위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1,500만 원을 화해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퇴직금 수령 후 남은 퇴직금으로 퇴직금이 1억 2,400만 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김모 씨, 홍모 씨는 형부래요. 형부. 그 다음에 모친 요거만 캐피탈이네요. 그러니까 9월 9일 날 퇴직금 수령한 다음에 4,200, 6,200, 1억을 개인 3명하고 캐피탈한테 변제를 했죠. 나머지는 이제 뭐 생활비하고 이제 흐지부지 썼겠죠. 이런 경우에 이제 이 사람들한테 개별적으로 형부, 어머니, 지인 적정한 금액으로 부인 청구를 안 할 수는 없죠. 여기서 보면 배우자하고 3년째 별거 중이에요. 배우자와는 3년째 별거 중이고 형부 및 지인 집을 전전하면서 무상거주하고 은닉재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이 경우에도 아마 일정 금액을 화해 방식으로 아마 한가를 했을 거예요. 그 금액은 많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이건 딸의 채무를 또 편파 변제했네요. 의류점을 하다가 이것도 아마 이거는 화해를 안 하고 아마 면책을 취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대부분 뭐 지인이라는 거는 가까운 지인들이에요. 지인 및 친인척. 그래서 그거는 이제 주로 금융거래 내역을 유심히 바라보면 거기에 이제 흔적이 남기 때문에 관제인이 부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포기한 경우도 한번 볼까요? 조카 친구 편파 변제 금액이 소액입니다. 소액. 그래서 이제 여긴 편파성이 심하여 부인 청구를 시도했는데 부인 청구의 상대방들이 인적사항을 특정하기가 불가능함으로 부인 청구를 포기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조카에게 400만원, 누구에게 800만원 했지만 이 사람들, 조카 및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 어떻게 인적사항도 제대로 모르고 뭐 채권자를 해할 의도의 어떤 악의적인 사회성이 있는 걸로 보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해서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조사를 하다 보면 업, 다운 계약 있죠. 업 계약은 나중에 본인이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지금 1억인데 1억 5천으로 기재를 하는 거예요. 1억 5천으로 기재하면 어떻습니까? 등록세, 취득세는 올라가죠. 오히려 1억일 때는 뭐 150인데 1억 5천일 때는 350, 한 1, 200이 더 들어요. 근데 나중에 이 부동산은 3억이 됐을 때 1억을 기준으로 3억이면 양도차익이 2억이고 1억 5천이면 양도차익이 1억 5천 편이 안 돼요. 그랬을 때 이제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이제 업계약을 하는 거고, 그 반대 다운 계약은 1억인데 5천만 원으로 신고하는 거죠. 이건 왜 그렇습니까? 다운 계약을 하는 이유는 등록세, 취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부동산 상승기, 하강기, 그 다음에 정부의 조세 정책과 관련됐을 때 시장에서 뭐 절세 혹은 탈세를 위해서 어떤 그 계약 방식을 이제 당사자들이 짜고서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파산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의 어떤 자금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뭐 부인 청구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명백하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이게 허위라 그래도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부인 청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제의 상당성으로 부인 청구를 조각한 사유. 상당하다고 보는 이유는 주로 이제 그 사람들의 그 개인 채권자의 돈을 카드를 사용했어요. 카드 변제. 결국 이 사람들이 채무자의 카드를 막아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이 카드 사건도 다 부인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억울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부인 청구에 어떤 변제의 상당성이 있어서 부인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적인 부인권 청구의 조각 사유는
실제 사안별로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판단은 되게 어렵습니다. 이제 사례 6에서 기업 운영자금 단기 차입 친구 대여금 면제. 아까하고 비슷하죠. 생활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급전을 빌린 다음에 2달 후에 보험 해약금을 해약해서 그 친구 빚만 갚았을 때 마찬가지로 이번에 회사의 운영이 어렵습니다. 직원들 월급 및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운영비가 한 1,500 되는데 회사의 자금이 제로예요. 친구한테 야 이번 달 나기 위해서 부도가 나니까 1,500만 원 줘라. 구워줘라. 1,500만 원을 받습니다. 다음 달에 뭐 결제가 될 거래처로부터 한 3, 4천 들어옵니다. 3, 4천을 받아요. 그걸 갖고 이번 달 운영자금을 꿔준 친구한테 일단 1,500을 주고 나머지 2,500으로 1,500으로 또 그 2월 달 나고 이렇게 계속 굴리는 거죠. 굴리다 결국 3월, 4월, 5월 어느 순간에 이제 부도가 나죠. 그랬을 때 관제인이 차분하게 들여다보니까 2월에 친구 홍길동한테 1,500만 원이 송금이 된 겁니다. 그 경우를 과연 부도 몇 달 전에 친구한테 변제했다 그래서 과연 편파행위로 부인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도 보십시오. 공인회계사인 고교동창 이 누구에게 운영자금을 차용하여 대부분 직원들이 급여 등 운영하였던 주식회사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상환함.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업을 운영해 단기 차입금은 부인 청구는 대부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더라도 아마 기각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여기서는 이제 동생한테 편파 변제한 거는 맞는데 그 동생이 편파 행위의 상대방인 동생이 망했을 거예요. 아마. 동생에 대한 편파 변제 여부. 편파는 변제한 건 맞아요. 근데 동생에게 2천만 원 전액을 변제한 행위는 편파의 변제에 해당하나? 현재 동생도 식당을 운영하다가 영업부진으로 소유한 아파트가 경매로 날렸어요. 부인 청구가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해봐야 소용도 없고. 이런 경우는 이제 동생이 재산이 없다는 거를 소명하고 아니면 최근에 어떤 소유권을 상실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뜰 수 있죠. 이걸 띄어서 판사한테 내면 부인 청구를 뭐 안 한다고 지적을 당하지는 않겠죠. 넘어가는 거죠. 이것도 파산 신청 직전 형님 부부 채권만 변제했어요. 그럼 그 부부의 채권만 변제할 만한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었으면 넘어가는 거고 그런 사정이 엿보이지 않으면 뭐 화해 대상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 이제 1,600만 원이 발견됐어요. 1,600만 원. 이분 채무는 1억 8,990이에요. 개인 채권자도 많죠. 물품. 근데 형 부부의 채권 1,600만 원을 이제 변제했을 때 그 형 부부의 어떤 사는 모습 어렵게 산다. 그 당시에 이 돈으로 뭐 생계비에 사용했다든지 그랬으면 넘어갈 가능성도 있고 만약에 지금 형 부부가 뭐 재산이 없다든지 이러면 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경매 후 파산 신청을 했는데 모친이 오히려 사업자금을 변제한 내역을 소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금을 대주어 큰 손실을 우리가 본점을 감안했을 때 이거는 오히려 편파 변제가 아니라 반대에 해당하는 걸로 봐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한 거는 인정이 됐는데 이 아들이 특정 채권자에 대한 자료 제출을 불응하고 있어요. 그래서 면책 불허가로 종결할 수도 있는데 뭐 휴대전화 사실정원을 통해서 과연 이 채권자의 주소지를 등기부를 발급받은 경우가 부동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는 것 같아요. 환가실익이 있을지 의문시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면이 있어서 부인 청구 포기하고 재량면책 허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편파 행위는 이제 변제, 대표적인 게 이제 변제인데 돈을 갚는 거죠. 돈을 갚았을 때 모든 행위가 편파 행위가 되는 건 아니고 주로 편파 행위 그 대상은 지인과 가족들이 많다. 그 다음에 그 지인과 가족들에 대한 변제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정도의 어떤 편파성이 심한 경우에는 부인이 대상이 된다. 다만 부인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변제가 상당성 있는 행위, 부인 청구를 조각할 만한 사회적으로 상당성 있는 행위, 약자에 대한 변제라든지 그 지인이 채무자보다 더 경제적으로 가난하다든지 근로자의 어떤 임금을 준 거라든지 그 다음에 뭐 수술비라든가 아주 불가피한 생활비를 지원한 거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상당성 있는 행위로 봐서 부인 청구가 조각될 여지가 크다. 그런 어떤 큰 두 줄기만 기억을 하시고 부인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 점을 충분히 소명하면 관제인의 어떤 부인 청구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이 변제행위에서 발생하는 편파행위라 그래서 편파 변제행위라 그래서 무조건 환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것을 잘 염두에 두고 파산에 임하시면 나름 도움이 될 수 있는 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